1532년 안데스 산맥의 깊고 차가운 고원지대,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에스파냐 정복자들이 마침내 잉카 제국의 거대한 석조 창고문을 열어젖혔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두 문명의 운명을 가르는 기막힌 역설이 펼쳐졌습니다. 낯선 대륙에서 온 이 굶주린 이방인들의 눈은 오직 한 곳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바로 황금입니다. 그들은 창고 한 구석에 쌓인 황금 장식과 은색 공풍들을 보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무거운 철제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와 탐욕스러운 거친 숨소리가 서늘한 돌벽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에게 황금은 곧 절대적인 권력이자 신분 상승의 열쇠였으며 고향으로 돌아가 거대한 영지를 거느린 귀족 행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금부치를 쓸어 담으며 자신들이 마침내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포로로 잡힌 잉카의 귀족들과 원주민들은 이 광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스파냐인들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칼부림까지 불사하며 다투고 있는 저 노란 금속은 안데스 사람들에게는 그저 태양의 땀방울에 불과했습니다. 달의 눈물이라고 부르던 은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신을 찬양하기 위해 신전의 차가운 벽을 장식하거나 제사용 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름답지만 차가운 돌덩이일 뿐이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고산지대의 혹독한 추위를 막아주지도 못하며 그 어떤 실질적인 생존의 가치도 지니지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정복자들은 잉카인들이 미개하고 어리석어서 황금을 순순히 내어준다고 비웃었지만 잉카인들의 눈에 비친 진정한 바보는 오히려 번쩍이는 쓸모없는 돌멩이에 목숨을 거는 침략자들 쪽이었습니다. 정복자들이 황금을 주머니에 쑤셔 넣느라 완전히 짓밟고 지나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창고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수백 개의 튼튼한 나무 선반 위에 빽빽하게 쌓여있던 거대한 꾸러미들. 그것은 바로 잉카 제국의 진정한 심장, 섬세하게 직조된 최고급 직물들이었습니다. 에스파냐 병사들의 진흙 묻은 낡은 군화에 짓밟혀 찢어지고 더럽혀진 이 천들은 평범한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안데스 깊은 산속을 누비는 비쿠냐라는 야생 낙타과 동물의 가장 부드러운 솜털로만 짜여진 당시 유럽의 그 어떤 군주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압도적인 품질의 예술품이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그리고 황금빛으로 물들인 이 천들은 수백만 시간의 고된 노동과 안데스의 귀한 염료가 스며든 제국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파냐인들은 이 귀중한 천더미를 그저 전리품을 대충 포장하거나 피 묻은 칼날을 닦는 헝겊 정도로 여기며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기록한 가장 거대한 가치관의 충돌이자 뼈아픈 무지가 낳은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피사로가 안데스의 가혹한 지정학과 제국의 생존 방식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라 그 부드러운 천더미들을 가장 먼저 탈취했을 것입니다. 문자도 없고 수레바퀴도 없으며 쇠붙이로 된 동전이나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이 거대한 잉카 제국에서 직물은 곧 완벽한 화폐였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척박한 고원에서는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곧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칠레 북부의 사막에서 콜롬비아 남부의 밀림에 이르는 4,000km의 광활하고 험진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잉카의 황제는 이 천들을 세금으로 걷고 군인들의 월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최고급 직물은 제국의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혈액이었고 반란을 꾀할지도 모르는 지방 구족장들의 맹목적인 충성을 단번에 사들이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정치적 뇌물이었습니다. 황금은 그저 신전의 화려한 장식품에 불과했지만 직물은 제국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결속시키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던 것입니다. 에스파냐인들은 자신들이 신대륙의 가장 귀한 보물을 차지했다고 광분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흙탕 속에 내버린 그 짓밟힌 천더미들이야말로 1,0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를 빈틈없이 통제하고 수백 개의 이질적인 부족들을 하나의 거대한 제국 깃발 아래 묶어두던 절대 권력의 진짜 실체였습니다. 황금을 빼앗긴 제국은 단순히 종교적 상징을 잃은 것에 불과하여 여전히 숨통이 붙어 있었지만
직물의 거대한 유통망이 파괴되는 순간 제국을 지탱하던 정밀한 정치적, 경제적 사슬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략자들은 우연히 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목줄을 쥐고도 그것이 목줄인 줄조차 모른 채 쓰레기통에 잡아가 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역사의 이면을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의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럽의 거대한 방직 공장이나 효율적인 기계장치 하나 없이 대체 누가 이 거대 제국의 화폐이자 무기인 그 막대한 양의 최고급 직물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냈을까요? 4,000km에 달하는 제국의 거대한 경제를 쉬지 않고 돌리기 위해 필요한 그 압도적인 물량의 천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사람들의 손을 통해 짜여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무기를 든 남자들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는 동안 잉카의 진짜 권력과 부를 직조해내던 거대한 비밀 공장의 실체. 그 해답은 황제가 엄격하게 통제하던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대한 돌벽 너머의 짙은 그림자 속에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역사책이나 다큐멘터리에서 잉카 제국의 여성들을 묘사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양의 처녀들입니다. 이 낭만적이고 신비로운 이름은 사실 잉카인들이 스스로 부르던 이름이 아닙니다. 에스파냐 정복자들이 자신들의 유럽식 사고방식과 가톨릭 신앙의 잣대로 안데스의 현실을 마음대로 해석해 붙인 일종의 낭만적인 오해의 산물이었습니다.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축물 안에서 평생을 갇혀 지내는 수천 명의 여성들을 처음 목격했을 때 에스파냐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 가지 극단적인 이미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로지 신에게 기도만 올리는 가톨릭의 순결한 수녀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양의 전제 군주들처럼 오직 황제 한 사람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후궁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상상력으로 이 복잡한 제도를 그저 종교적인 상징이나 제왕의 사적인 유의거리로 납작하게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서구 정복자들의 빈약한 상상력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동시에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잉카 제국의 공식 언어인 케추아어로 이 여성들을 부르던 진짜 이름은 아클라, 즉 선택받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던 요새 같은 건물은 아클라왓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거대한 돌담 안으로 들어간 여성들은 신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묵상에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눈에 띄기를 기다리며 치장을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하고 조직적인 노동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클라와시는 수도의 중심부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의 주요 행정 거점마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종교적 신전이 아니라 제국 전체의 명운을 쥐고 돌아가는 거대한 국영 공장이자 비밀스러운 최고위 행정기관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에는 돈을 찍어내는 조폐국도,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외무부도 없었지만 그 막중한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곳이 바로 이 아클라왓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국가 시스템의 개념으로 비유하자면 이곳은 잉카 제국의 중앙은행이자 외교부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아클라들은 황제와 최고의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최고급 쿰비 직물을 짜내는데 자신들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바쳤습니다. 그들이 배틀 위에서 만들어내는 섬세한 무늬와 촘촘한 직물들은 단순히 뽐내기 위한 옷가지가 아니라 제국의 국가 창고에 비축되는 굳건한 외환 보유고와 같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국가의 중대한 종교의식과 정치적 연회에 반드시 필요한 엄청난 양의 옥수수 맥주, 치차를 빚어냈습니다. 황제가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거나 반란의 기미가 보이는 지방 부족장들의 충상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 그가 내밀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뇌물은 바로 이 아클라들이 밤낮 없이 생산해낸 직물과 치차였습니다. 심지어 아클라 그 자신이 반항적인 부족장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동맹의 도구로서 신부로 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 선택받은 여성들의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끝에서 제국의 거대한 경제가 돌아갔고
피 흘리지 않는 외교적 동맹이 맺어졌으며 권력의 위계가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강한 제국의 심장구를 돌아가게 만든 동력의 이면에는 매우 서늘하고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잉카의 공식적인 역사나 국가의 선전물에서는 아클라로 뽑혀가는 것을 가문의 영광이자 태양신이 내린 최고의 축복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높은 돌담 안으로 들어간 모든 여성들이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전국 각지의 정복당한 영토에서 차출되어 가족과 영원히 생이별을 해야 했던 어린 소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강요된 희생이었습니다. 제국은 종교적인 영광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씌웠지만 그 본질은 피지배 부족들에게서 가장 젊고 뛰어난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고 그들의 귀한 딸들을 인질로 잡아드는 치밀한 국가 폭력이기도 했습니다. 영광과 억압이 소름 돋도록 정교하게 뒤섞인 이 기묘한 시스템 속에서 아클라들은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귀중한 경제적 자산이자 철저하게 갇혀서 통제받는 국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강제로 데려온 어린 소녀들을 거대한 공장 같은 요새에 가두고 그들이 만들어낸 옷감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발상은 현대의 시각으로는 무척 기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잉카의 지배자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번쩍이는 황금도 아닌 부드러운 털실 가닥에 거대 제국의 명운을 걸 생각을 했을까요? 그 기막힌 권력과 생존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왕의 궁전이나 화려한 신전에서 벗어나 시선을 아주 다른 곳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역사는 흔히 지배자의 권력욕에서 시작된다고 믿지만 사실 모든 권력의 형태는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의 지형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숨조차 쉬기 힘든 안데스 산맥의 가혹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입니다. 우리가 잉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려한 황금 신전이나 잔혹한 정복의 역사를 잠시 내려놓고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갔던 지형 그 자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을 길게 관통하는 안데스 산맥은 인간이 문명을 이룩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자비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잉카인들의 주요 생활 터전은 해발 고도 3,000m에서 4,000m를 훌쩍 넘는 척박한 고산지대였습니다. 그곳은 한낮에는 적도의 강렬한 태양빛이 살갗을 태울 듯이 내리쬐지만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깔리는 순간 뼛속까지 파고드는 끔찍한 추위가 대지를 지배하는 극단적인 세계입니다. 공기는 희박하고 매서운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현대소적인 난방장치나 단열 기술이 전혀 없었던 고대 안데스인들에게 매일 밤 찾아오는 영하의 기온은 그 자체로 죽음의 공포이자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거대한 적이었습니다. 이 얼어붙은 고온의 밤을 견뎌내기 위해 인간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을 감싸줄 두툼하고 따뜻한 껍질뿐이었습니다. 안데스의 가파른 산비탈을 뛰노는 야생동물이자 신이 내린 선물, 바로 알파카와 비쿠냐의 털이 그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서늘한 고산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한 이 동물들의 부드럽고 촘촘한 솜털은 그 어떤 수제보다 훌륭하게 체온을 가두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안데스에서 직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가리거나 신분을 뽐내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살을 내는 추위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물리적인 방패이자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르는 가장 직접적인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털옷을 많이 가진 자가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곧 집단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로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이토록 원초적인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잉카인들의 경제관념은 유라시아 대륙의 여느 제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안데스의 제국에는 철로 만든 무기도, 물자를 실어 나를 수레바퀴도, 심지어 기록을 남길 문자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화나 은하 같은 금속 화폐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화폐가 없는데 어떻게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다스리고 세금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직물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대신했습니다. 잉카의 지배층은 백성들에게 금이나 은을 세금으로 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노동력을 세금으로 거두었고 그 고된 노동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직접 따뜻한 옷감과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직물은 국가가 신민의 생존을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고 그 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결속장치였습니다. 쿠스코라는 작은 계곡에서 출발한 잉카 부족이 안데스 산맥 전체를 집어삼키며 4,000km에 달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직물은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고 이질적인 부족들을 굴복시킬 때마다 잉카의 황제는 엄청난 양의 직물을 하사품으로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충성하면 굶주리지 않고 이 혹독한 안데스의 추위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무언의 정치적 계약이었습니다. 제국의 영토가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질수록 황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직물의 양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잉카는 개별 가정에서 여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배틀을 돌려 짜내는 소규모 수공업 수준으로는 제국을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국의 생존과 직결된 이 막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유럽 국가도 상상하지 못한 압도적이고 군대와도 같은 거대한 직물 생산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안데스의 척박한 자연이 낳은 생존의 법칙이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어린 소녀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국가적 동원 체제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잉카 제국은 이 거대한 생산 라인을 돌릴 수많은 여성들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권력과 생존을 위해 제국이 선택한 방식은 화려한 종교적 수사 뒤에 숨겨진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인적 수탈의 과정이었습니다. 매년 특정한 시기가 되면 잉카 제국의 모든 지방 마을들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수도 쿠스코에서 파견된 아프 파나카라는 이름의 고위 관리들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각 마을을 순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평범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나 특산물이 아닌 가장 생기 넘치고 살아있는 사람을 국가의 세금으로 거두기 위해 온 자들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부족장과 촌장들은 제국의 법에 따라 8살에서 10살 사이의 어린 소녀들을 모두 넓은 광장의 한자리에 불러 모아야만 했습니다. 관리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두려움에 탁을 떠는 어린 소녀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신체에 작은 흠집이나 흉터 하나 없는지, 머릿결은 짐승의 털처럼 고운지, 골격은 배틀을 돌리기에 반듯한지 등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신체적 기준이 무자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잔인하고 꼼꼼한 선별 과정을 통과한 소녀들은 그날로 부모의 품을 영원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선택된 소녀들이 고향 마을을 떠나는 날, 울음바다가 된 가족들에게 제국의 관리들은 이것이 태양신 인티와 살아있는 신인 황제를 가까이서 모시는 더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잉카의 공식적인 국가 선전물과 구전 역사는 이 제도를 숭고한 종교적 헌신이자 가문의 크나큰 영광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차가운 렌즈를 통해 이 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들여다보면 그 본질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소름 돋는 정치적 통제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거대 제국은 새로 정복한 지역에서 가장 건강하고 총명하며 뛰어난 손재주를 가질 잠재력이 있는 어린 인적 자원을 합법적으로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것도 신의 이름이라는 완벽하고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서 말입니다. 변방의 피지배 부족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가장 소중한 미래의 생산력을 중앙정부에 고스란히 바쳐야만 했고, 이는 곧 피지배 계층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싹을 원천적으로 잘라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무자비한 인적 수탈이 단순히 훌륭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더 깊고 어두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저항 불가능한 형태의 인질제도였습니다. 4,000km에 달하는 잉카 제국은
무력으로 굴복시킨 수많은 이질적인 언어와 풍습을 가진 부족들을 하나의 거대한 통제망 아래 두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어느 병방에 힘있는 부족장이 중앙정부의 과도한 세금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친딸이나 조카, 혹은 부족 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녀들이 수도 쿠스코나 주요 행정 거점의 아클라와시에 갇혀 황제의 철저한 감시 아래 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섣불리 칼을 뽑아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피부치를 볼모로 잡힌 상태에서 눈물을 삼키며 제국의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숨막히는 심리적 압박. 그것이야말로 막대한 군대를 국경에 배치하지 않고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제국의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신성한 종교적 영광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이 치밀한 세금 징수와 인질 시스템을 통해 잉카 제국은 끊임없이 새롭고 싱싱한 노동력을 무한정 공급받았습니다. 고향의 냄새와 부모의 따뜻한 체온에 대한 모든 기억을 강제로 억누른 채 아클라와시의 높고 차가운 돌문 안으로 걸어들어간 수많은 어린 소녀들. 무거운 석조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의 과거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을 등진 채 신을 향해 올리는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엄격한 규율과 뼈를 깎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어떤 남자의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된 금남의 구역이자 세상과 철저히 격리된 그 거대한 복합단지 안에서 이 가녀린 소녀들은 곧 아메리카 대륙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생산기계의 핵심 톱니바퀴로 조립될 운명이었습니다. 두꺼운 석조문이 육중한 마찰음을 내며 굳게 닫힌 아클라와시의 내부 풍경은 외부인들이 막연하게 상상하던 고요하고 평화로운 종교시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은 차라리 근대 산업혁명 초기에 등장했던 거대한 방직 공장의 축소판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 똥이 트는 무렵부터 거대한 단지 내부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놀림과 섬세한 배틀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 거대한 공장의 규율을 통제하고 어린 소녀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키는 역할은 마마쿠나라고 불리는 나이든 고위 여성 사제들의 몫이었습니다. 마마쿠나들의 매서운 지휘 아래 소녀들은 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산인 직무를 짜내는 고된 노동에 곧바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의 핵심 임무는 오직 황제와 최고위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최고급 직물, 쿰비를 직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야생 비쿠냐의 가장 부드러운 목덜미 털만을 엄선하여 짜낸 이 쿰비 직물의 정교함은 오늘날의 첨단 섬유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가로 세로 1cm의 아주 작은 면적 안에 무려 100가닥이 넘는 실이 총총하고 빈틈없이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고해상도 모니터 화면을 보는 것처럼 섬세한 기하학적 무늬들이 직물 위에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이토록 압도적인 생산물이 기술적 도구의 비약적인 발전 없이 오직 인간의 극단적인 인내와 손끝만으로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잉카 제국에는 실을 대량으로 뽑아내는 물레도, 효율적인 기계식 배틀도, 심지어 둥근 바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소녀들은 그저 나무 막대 몇 개로 엮은 단순한 허리 배틀을 자신의 몸에 단단히 고정시킨 채 숨막히는 집중력으로 수만 가닥의 실을 일일이 손으로 엮어나갔습니다. 이들의 노동은 배틀 앞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직물 생산과 더불어 아클라와시가 감당해야 했던 또 다른 거대한 임무는 바로 치차라고 불리는 옥수수 맥주를 대량으로 양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중대한 종교 의식이나 황제가 주최하는 거대한 정치적 연회에서 치차는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물자였습니다. 소녀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옥수수를 씹거나 갈아서 거대한 점토 항아리에 담고 밤낮으로 불을 지펴 수천 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치차를 끊임없이 발효시켰습니다. 안데스 전역의 주요 거점마다 흩어진 아클라와시들은 제국의 심장박동에 맞춰 막대한 직물과 식량을 뿜어내는 완벽한 국영 생산기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잉카 제국의 권력 구조가 가진
매우 기묘하고 역설적인 단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돌담 밖의 세상은 칼과 창을 든 전사들이 척박한 영토를 정복하고 통치하는 철저한 가부장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경제적 생명줄이자 외교의 핵심 무기인 쿤비 직물과 치차의 생산, 품질 관리, 그리고 그 거대한 공장의 내부 운영만큼은 오로지 여성들의 손에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남성은 감히 이 금지된 구역에 발을 들여놓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국을 밖으로 팽창시킨 것은 무기를 든 남자들이었을지 몰라도 그 제국이 붕괴되지 않도록 내부에서 단단하게 묶어둔 경제적 밧줄의 통제권은 전적으로 갇혀있는 여성들의 손아귀에 있었던 것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바퀴조차 없는 시대에 그토록 거대한 산업시설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한낱 과장된 전설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에스파냐 정복자들이 남긴 옛 기록들이 잉카의 위용을 부풀린 것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고고학자들이 안데스의 척박한 폐허 속에서 찾아낸 구체적인 증거들은 우리의 섣부른 의심을 단번에 침묵시킵니다.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이 거대한 침묵의 공장터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명백한 진실을 속삭여주고 있을까요? 에스파냐인들이 남긴 낡은 기록을 읽다 보면 종종 합리적인 의구심이 고개를 듭니다. 바퀴도 없고 철기도 없는 문명에서 수만 명의 여성을 동원해 유럽의 방직 공장을 능가하는 생산시설을 가동했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어쩌면 정복자들이 자신들이 무너뜨린 제국의 위대함을 부풀려 자신들의 전공을 과장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흙더미 속에 묻혀있던 고고학적 증거들이 하나둘 햇빛을 보게 되면서 이 모든 의심은 단번에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곳은 페루 중앙 고원에 위치한 잉카의 핵심 행정 거점 도시 우아누코 pam파의 거대한 폐허였습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최첨단 레이저 기술인 라이다 장비와 정밀한 발굴 작업을 동원해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건축물의 윤곽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지표면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 구조는 일반적인 거주지나 누구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개방된 신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외부의 시선과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도록 설계된 높고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폐쇄형 산업단지였습니다. 발굴 현장에서는 과거의 기록이 결코 낭만적인 전설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생생한 물리적 유물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직 실을 잣고 꼬는 데에만 사용된 방추차가 무려 수만 개나 발굴되었고 짐승의 뼈를 정교하게 갈아 만든 수많은 바늘들, 그리고 직물을 짜다 남은 다채로운 색상의 털실 조각들이 바닥을 두껍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천 리터의 치체를 빚어냈던 거대한 점토 양조 항아리의 파편들과 바닥에 눌어붙어 화석처럼 굳어버린 발효된 옥수수의 흔적들은 당시 이곳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규모의 노동이 쉴 새 없이 이루어졌는지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이 공간은 동시대 유럽의 그 어떤 수공업 단지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거대 공정에 숨막히는 행정적 통제력을 입증하는 놀라운 기록물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잉카인들만의 독창적인 데이터 저장 매체인 키프입니다. 여러 가닥의 다채로운 색깔끈에 복잡한 매듭을 지어 숫자와 정보를 기록했던 이 기묘한 장부들은 오늘날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와 완벽하게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이 이 매듭의 암호를 조심스럽게 해독해낸 결과 끈들 사이에는 매년 아클라와시에서 생산되어 국가의 중앙 창고로 납품된 수천, 수만 벌의 쿤비 직물 수량과 종류가 소름 돋을 정도로 정밀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문자나 종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잉카의 관료들은 이 매듭을 통해 실 한 오락이, 옷감 한 필의 횡령조차 허락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우아누코 pam파의 서늘한 돌담과 기프에 얽힌 끈들은 황제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동되었던 이 거대한 여성들의 톱니바퀴가
명백한 역사적 실체였음을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다. 그러나 역사의 궤적은 언제나 가장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균열의 씨앗을 숨겨두기 마련입니다. 제국을 팽창시키고 권력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이 경이로운 생산 기계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눈부신 성공 때문에 서서히 제국을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날카로운 가시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제국은 왜 이토록 엄청난 양의 직물을 끝없이 생산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멈출 수 없는 기계를 돌리기 위해 변방의 부족들이 피눈물로 치러야 했던 참혹한 대가는 과연 제국에 어떤 핏빛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을까요? 잉카 제국이 남미 대륙을 휩쓸며 전례 없는 영토 확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으르렁거리는 전사들의 날선 무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부족을 마주하거나 미지의 영토에 진입할 때 잉카의 황제인 사파 잉카는 칼을 먼저 뽑아드는 대신 매우 계산적이고 세련된 방식의 외교적 포섭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새로 복속시키려는 부족의 지도자에게 반짝이는 창검 대신 아클라와시에서 생산된 수백 벌의 최고급 쿰비 직물과 엄청난 양의 치차를 하사품으로 내렸습니다. 안데스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생존과 권력의 절대적 상징이었던 이 압도적인 성물 공세는 상대방의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적의 자존심을 꺾고 굴복시키는 이 우아하고도 무자비한 경제적 회유책 앞에서 수많은 지방의 쿠라카, 즉 부족장들은 중앙 권력의 위험에 무릎을 꿇고 자발적으로 제국의 깃발 아래로 편입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황제의 외교적 무기는 단순히 부드러운 옷감과 옥수수 맥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금지된 구역에서 쿰비 직물을 짜던 아클라 그 자신이 가장 강력한 동맹의 담보이자 최고급 하사품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파 잉카는 제국의 헌신을 맹세한 주요 부족장들에게 아름답고 철저하게 교육받은 아클라들을 아내로 하사하며 끈끈한 혈연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지방 귀족의 신분을 황실의 핏줄과 섞이게 해주는 거대한 영광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변방의 권력자들을 황제의 친척이라는 목줄로 묶어두어 배신의 싹을 원천적으로 잘라버리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배틀을 돌리던 선택받은 여성들은 이제 이질적인 부족들을 잉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물코 속으로 단단히 꿰매어버리는 살아있는 명주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황제의 자비로움과 숭고한 영광으로 포장된 이 매끄러운 외교 시스템 안에는 제국 스스로를 밑바닥에서부터 갉아먹는 치명적인 모순이 인태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영토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새롭게 충성을 바친 이질적인 부족정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 끊임없이 뿌려야 할 직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습니다. 외물과 하사품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결코 배부름을 모르는 거대한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제국의 거대한 통치 기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괴물의 아가리에 더 많은 실과 직물을 쑤셔 넣어야만 했고, 이는 곧 국영 공정인 아클라와시의 생산량을 한계치까지 쥐어짜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생산량을 감당하기 위해 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지방 부족들로부터 더 많은 어린 소녀들을 징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중앙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변방이 치러야 하는 이 참혹한 인간 세금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매년 수많은 부족장들은 제국의 끝없는 요구에 맞춰 자신들의 딸과 조카,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건강하고 영리한 소녀들을 쿠스코의 관리들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양신을 향한 거룩한 헌신을 맹세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생살이 찢기는 듯한 생이별을 겪어야 하는 부모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소리 없는 절망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씨앗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은 화려한 쿰비 직물을 짜내어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피지배 부족들의 가장 소중한 핏줄을 끊어내고 미래를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이 품고 있던 가장 서늘하고 역설적인 산처였습니다. 제국을 물리적으로 하나로 묶어주고 끊임없이 팽창하게 만든 가장 튼튼한 생명줄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국을 붕괴시키는 가장 날카로운 불만의 도화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털실의 이면에는 강제로 끌려온 소녀들의 숨죽인 눈물과 그 딸들을 빼앗긴 변방 부족들의 깊은 원한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외형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강력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잔혹한 수탈의 사슬로 인해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균열들이 쩍쩍 갈라지며 안데스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통제 시스템이 분노로 임계점에 달하고 있었을 때 안데스 산맥 너머에서는 잉카인들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낯선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촘촘하게 짜인 제국의 테피스트리가 작은 충격 하나에도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잉카의 지배자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거대한 대양을 건너온 전혀 이질적인 변수가 마침내 해안가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누적되어 온 이 모든 핏빛 모습은 단번에 걷잡을 수 없는 폭발을 일으키고 맙니다. 1532년 카마르카의 흙먼지 날리는 광장,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불과 200명 남짓한 에스파냐 군대가 수만 명의 잉카 대군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태양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황제 아타우알파가 포로로 사로잡히는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거대한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귀를 찢는 화승총의 괴음과 날카로운 강철검, 그리고 원주민들의 면역력을 무너뜨린 천연두의 끔찍한 위력을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꼽습니다. 물론 낯선 대륙에서 건너온 무기와 전염병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린 표면적인 충격에 불과했습니다. 잉카의 진정한 붕괴는 무기의 격차가 아니라 제국의 혈관을 타고 흐르던 거대한 물류와 외교의 사슬이 단 한순간에 끊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황제가 에스파냐인들의 좁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안데스 산맥의 가파른 협곡을 타고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최고 통치자의 부재나 권력의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제국을 물리적으로 결속시키던 거대한 분배 시스템의 완전한 마비이자 사형 선고를 뜻했습니다. 황제가 통제력을 잃자 각 지역의 아클라와시에서 밤낮 없이 짜내어 중앙의 거대한 창고로 보내던 최고급 쿰비 직물과 수천 리터의 옥수수 맥주는 더 이상 지방의 부족장들에게 하사품으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최종점에서 막대한 재화를 쥐고 흔들며 복속된 영토의 충성을 사들이던 거대한 중앙은행의 금고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잉카의 깃발 아래 엎드려 있던 수많은 변방의 쿠라카, 즉 지방 부족장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신들의 가장 예쁘고 똑똑한 딸들을 아클라와시의 차가운 돌담 너머로 떠나보내며 끔찍한 인간 세금을 징수당했던 유일한 이유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든든한 경제적 후원과 강력한 정치적 보호막 때문이었습니다. 황제가 정기적으로 하사하는 부드럽고 화려한 쿰비 직물은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지배자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잉카의 황제는 쇠사슬에 묶인 포로 신세가 되었고 약속된 직물과 식량의 공급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들을 중앙의 권력과 묶어두던 보이지 않는 경제적, 외교적 계약서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만 것입니다. 분배가 멈춘 제국에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충성을 바칠 이유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역사의 흐름은 정복자인 에스파냐인들조차 예상치 못한 기막힌 방향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잉카의 가혹한 징발과 숨막히는 통제에 짓눌려 원한을 쌓아가던 수많은 지방 부족들이 마침내 반란의 이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피사로의 군대를 끔찍한 침략자가 아니라 잉카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이자 복수의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원주민 전사들이 자발적으로 에스파냐 군대의 험준한 산길 길잡이가 되었고 막대한 식량과 무기를 제공했으며 자신들의 옛 주인이었던 잉카의 심장부를 향해 앞장서서 칼을 겨누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잉카 제국의 멸망은 불과 몇백 명의 서양인들이 이룩한 군사적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털실로 아슬아슬하게 직조되어 있던 제국의 경제적 동맹이 끊어지는 순간 내부의 억눌린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여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대한 내부 붕괴였습니다. 반란과 전쟁의 시뻘건 불길 속에서 제국의 수도 쿠스코는 처참하게 함락되었고 신성하게 여겨지던 아클라와시의 두꺼운 석조벽은 탐욕스러운 침략자들의 손에 무참히 부서지고 파헤쳐졌습니다. 수세기를 이어오며 제국의 심장 박동을 유지했던 거대한 직물 공장의 시스템은 약탈과 사륙의 혼란 속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던 황제의 권력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거대한 잉카 제국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배틀 앞에 갇혀 제국의 명운을 짜내던 그 수많은 선택받은 여성들은 무너진 제국의 돌무더기와 함께 역사 속으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웅장했던 아클라와시의 석조벽이 허물어졌을 때 그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여성들의 운명은 겉보기에 처참한 비극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낯선 정복자들은 굳게 닫혀있던 금단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성스러운 공간을 철저히 유린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평범한 아클라들은 에스파냐 병사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하여 노예로 팔려가거나 강압적인 첩이 드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잉카의 문명은 이렇게 침략자들의 총칼 아래 영원히 숨을 거두고 선택받은 여성들의 흔적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멸망이라는 단어는 정치적 권력의 교체를 의미할 뿐 사람과 기술 그리고 기억의 완전한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거대한 생산 시설을 총괄 지휘하던 마마쿠나, 즉 고위급 여성 사제들과 귀족 출신의 아클라들은 단순히 겁에 질린 희생양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와 경제를 굴리던 매우 지적이고 상황 판단이 빠른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에스파냐인들이 세운 새롭고 잔혹한 질서 속에서 이 여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황제와 함께 목숨을 끊는 대신 그들은 침략자들의 권력 구조 안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치열한 생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잉카 황실의 고귀한 핏줄과 제국을 통치해본 지적 능력을 지닌 이 엘리트 여성들은 에스파냐의 고위 장교들이나 유력한 귀족들과 전략적인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정복자들의 입장에서도 낯선 안데스 원주민들을 통치하고 지배의 정당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잉카 최고위층 여성들과의 결합이 매우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한때 잉카 제국의 거대한 물리와 외교를 통제했던 여성들은 이제 식민 지배 체제의 심장부인 쿠스코에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혼혈 귀족 가문, 즉 메스티수 명문가의 안주인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정치적 주권은 넘어갔지만 그들의 탁월한 조직 관리 능력은 새로운 시대에도 변함없이 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겉으로는 완벽하게 서구화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가톨릭 성당에 나가 기도를 올렸으며 에스파냐식 이름으로 개명하고 자녀들에게 유럽의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식민지 관리들과 가톨릭 사제들은 자신들이 이 낯선 안데스 여성들의 영혼을 완벽하게 개조하고 잉카의 잔재를 성공적으로 지워버렸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만한 정복자들은 배틀 위에서 피어나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기억의 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식민지 저택의 닫힌 문비 뒤에서 이 여성들은 결코 전통 방식의 실잣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스파냐인들이 감탄하며 벽에 걸어두고 입고 다니는 아름다운 직물 속에 토카푸라고 불리는 잉카 특유의 기하학적 무늬를 교묘하게 짜 넣었습니다. 토카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잉카 제국의 복잡한 역사, 가문의 계보, 그리고 우주적 세계관이 암호처럼 담긴 비밀스러운 시각적 언어였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던 남자들의 군대는 모두 괴멸되었지만 여성들은 정복자들의 맹목적인 시선 한가운데서 바늘과 실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잊혀진 제국의 기억을
은밀하게 기록하고 전승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던 국가적 착취의 도구였던 직조 기술을 역설적이게도 식민 지배에 맞서 민족의 영혼을 지켜내는 가장 위대한 문화적 저항의 무기로 탈바꿈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세워진 남자들의 물리적 제국은 화약 냄새와 함께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여성들이 손끝으로 엮어낸 보이지 않는 직물의 제국은 침략자들의 군화 밑에서도 결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사파 잉카의 왕좌는 불에 녹아 낯선 유럽의 항구로 실려갔지만, 그들이 자사낸 질긴 털실은 시대를 건너뛰어 어떤 놀라운 형태로 오늘날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오늘날 페루의 안데스 고원이나 볼리비아의 활기찬 전통시장을 걷다 보면 수백 년 전 잉카 제국의 숨결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색상의 전통 치마를 입고 등에는 어린아이를 업은 채 끊임없이 손가락을 놀려 물레조차 없이 가느다란 털실을 잡고 있는 원주민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거친 손끝에서 피어나는 기하학적인 무늬와 자연에서 얻은 강렬한 천연 염료의 색감은 과거 아클라와시의 높은 돌담 안에서 만들어지던 최고급 쿰비 직물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제국의 이름은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묵묵히 이어온 직조 기술은 결코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안에 박제된 죽은 유물이 아닙니다. 현재 안데스 지역에서 직물은 단순한 전통 공예품을 넘어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역 사회의 경제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자산입니다. 한때 거대한 제국의 경제를 굴러가게 했던 그 섬세한 손놀림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원주민 가정의 밥상에 먹거리를 올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성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을 쟁취하는 굳건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억압적인 국가 통제 시스템의 부속품으로서 강요된 노동을 해야만 했지만, 이제 그들은 배틀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직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잉카 황제의 절대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어도 여성들이 준 실들이 수백 년의 세월을 뚫고 살아남아 여전히 안데스의 생명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무기를 든 남자들의 굵고 핏빛 짙은 서사였습니다.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적의 목을 베는 영웅들의 무용담, 더 많은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 대륙을 짓밟은 정복자들의 탐욕, 그리고 번쩍이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자들의 암투가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잉카 제국의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여성들의 공장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렌즈로 역사를 바라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번쩍이는 황금이나 날카로운 칼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으로 굴복시킨 이질적인 부족들의 마음을 묶어두고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수천만 명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며 거대한 제국이라는 거미줄을 끊어지지 않게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진짜 힘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금지된 구역의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나오도록 묵묵히 털실을 엮어내던 수만 명의 어린 소녀들과 고위 여성 사제들의 지독한 인내심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영토의 핏빛 선을 그을 때,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영토를 하나의 국가로 기능하게 만드는 거대한 경제적, 외교적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도 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명운을 통제하고 있던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갇혀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탐욕과 파멸만을 불러왔던 무거운 황금은 결국 제국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반면 한낱 나약하고 부드럽다고 여겨졌던 작은 털실 가닥들은 천만 명의 인구를 품어 안았고 거대한 문명을 하나로 꿰매었으며, 심지어 멸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맥박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완성하는 진정한 위대함은 세상을 파괴하고 정복한 무기의 차가운 금속성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연결하고 엮어낸
여성들의 부드러운 털실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인류 역사의 진짜 권력자들은 단 한 번도 왕좌에 앉아본 적이 없는 이름 없는 베트라테 여인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